포스코와 삼성 엔지니어링 등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는 한국, 프랑스, 태국 연합 컨소시엄이 8조 원 규모의 오만 그린 수소 플랜트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오만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는 21일 서명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콘텐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기업 마케팅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 형태의 빠른 변화 속에 인플루언서들이 유통업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으로 자사주 보유 한도 제한을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자사주가 활용되는 것을 막고 소각을 적극 유도하자는 취지지만 동시에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 개정 도입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금융회사와 채권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입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한국경제TV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포스코와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8조 원 규모의 오만 그린 수소 플랜트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오만 남부 두쿰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전기로 분해해 만드는 그린 수소는 이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아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로 꼽힙니다. 오는 21일 오만 현지에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첫 소식 이지우 기자입니다. 중동의 산유국 중 하나인 오만은 최근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그린 수소 투자에 나섰습니다. 오만 정부는 오만 두쿰에 세계 최대의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기로 하고 67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한국과 프랑스, 태국 연합이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3개국 6개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며 21일 오만 현지에서 오만 에너지 광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한 6개사가 현지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국 기업이 주도합니다. 포스코가 28%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12%, 발전공기업 두 곳을 합쳐 총 64%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각각 지분 25%, 11%를 보유한 프랑스 에너지 회사 엔지와 태국 국영 석유공사의 자회사 PTTEP가 참여했습니다. 그간 포스코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물론 프랑스 엔지와 그린 수소를 공동 개발하는 등 협업한 바 있습니다. 그린 수소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한 수소를 말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아 탄소 중립 시대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꼽힙니다.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와 달리 완전한 친환경이지만 지금의 기술로는 단가가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오만 에너지광물부 차관이 방한해 한국의 친환경 수소를 배우러 왔다고 밝힐 정도로 한국은 수소 기술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내 기업이 대거 참여한 컨소시엄이 오만 그린 수소 플랜트를 담당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 따르면 그린 수소 시장은 2030년 6,420억 달러에서 2050년 1조 4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만 프로젝트 수주로 미래 먹거리인 그린 수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입지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컨텐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기업 마케팅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예인보다 광고 효과가 좋다는 판단에 기업들은 인플루언서 잡기에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입니다. 산업 2부 유호성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개념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정확히 인플루언서가 뭡니까? 네, 일단 이 사전적 정의를 좀 보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혹은 영향을 주는 사람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SNS 채널을 개설하고 여기에 게시물을 올려 다수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유명세를 얻은 여러 사람들도 모두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들의 말과 행동이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구매 패턴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다 보니 단순히 유명하다고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창의성, 전문성, 진정성을 갖추고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을 인플루언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기는 어렵지만 사실 누구나 이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영향력이 있는 걸로 보고 또 궁금한 건 인플루언서가 되면 얼마나 버는 겁니까? 네, 사실 그 부분에 가장 좀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천차만별이어가지고 딱 잘라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 뷰티 업계의 경우 유튜브 조회수가 3만 회 정도 꾸준히 나오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라고 인정합니다. 네. 이 뷰티 제품의 주요 소비층인 대한민국에 사는 20, 30대 여성들이 300만 명쯤 되니까 이 3만 명이면 1% 정도는 이 해당 인플루언서 컨텐츠를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한 달에 20개 정도 컨텐츠를 찍어내는데 한두 개 정도는 브랜디드 컨텐츠, 그러니까 이 협찬을 받은 영상을 올리는 건데요. 이 해당 영상 한 건당 100에서 1,000만 원 사이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이면 어림잡아 일반 직장인 연봉은 거뜬히 벌어가는 거죠. 그렇네요. 또 수익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영상 조회수 수익, 외부 광고, 강연 등 다양한 부가 활동을 통해서 이 추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광고 효과가 좋다는 얘기로 또 해석이 될 텐데 유통업계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기존 산업들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 김예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판매에 나선 건 유튜브 구독자 115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입니다. LF가 운영하는 뷰티 브랜드 아떼는 전속 모델을 쓰지 않고 이 인플루언서와 마케팅 협업에 나섰는데 결과는 소위 대박이었습니다. 방송 6분 만에 기록한 매출은 1억 원, 3초에 1개씩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아떼에서는 올해 전략 방향을 소비자들에게 더 친근하고 마이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가고자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이돌이라던가 연예인보다는 조금 더 소비자와 친근하게 공감하고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감의 뮤즈를 찾게 되었습니다. 화장품뿐 아니라 홈쇼핑 업계에서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에 능한 인플루언서들을 쇼 호스트로 내세워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재미 위주의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현대홈쇼핑은 유튜브 인기 캐릭터를 차용한 유튜브 예능 콘텐츠를 선보였는데 실제 구매 고객 중 MZ세대 비중은 65%를 넘었고 온라인몰 유입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채널을 옮기면서 들어오는 재핑에 좀 의존했던 홈쇼핑도 이제는 직접 시청자에게 다가가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젊은 시청자의 시선을 끌 수 있고 실적인 재미 요소를 가미할 수 있어서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서 이제는 판매 제품보다 인플루언서 선정이 더 중요한 업무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유통업계가 인플루언서의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배경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팬덤 문화 확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구독자 간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옷 살 때나 신발 살 때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을 때 이제 그런 거 많이 참고해서 패션 컨텐츠나 브이로그나 뷰티 컨텐츠 하시는 분. 경기 불황 속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광고하는 것보다 광고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인플루언서가 광고 마케팅 시장의 주연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4천억 원에서 올해 1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이 인플루언서 생태계가 커지다 보니 이들을 전문적으로 뭐 관리해 주는 곳도 생겼다고 하던데 뭐 산업화가 좀 되는 분위기인데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네, 이들을 이 다중 채널 네트워크 MCN이라고 부르는데요. 개인 채널들을 모아서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지금은 개념이 좀 확장되면서 인플루언서가 팔로워, 광고주 이 플랫폼들과 관계를 맺고 나아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다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등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팔로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같이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뭐 광고주나 사업자들과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종자 역할을 하는 시기인데요. 이 국내 MCN 시장 규모는 11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한국 MCN 협회에 등록한 기업은 50곳에 달하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인플루언서 생태계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처럼 이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세대 MCN 사업자 김은아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휴먼 리소스는 자동화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갖고 가는 차별점이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건 저희의 지향점인데 다만 이제 관리하는 게 좀 더 시스템화가 되고 있고요. 인플루언서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분명해지고 있어요. 팔로워들과의 어떤 지속적인 관계 혹은 광고주들과의 협업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으로의 본인의 활동의 확장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동화하거나 기술 기반의 이제 시스템화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게 됐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재계 순위 5위인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빠지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정우 회장이 명단에서 제외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 들어 주요 행사에 잇따라 빠지면서 이른바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영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KT 사태가 포스코에서도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프랑스, 베트남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에 제외됐습니다. 최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주요 행사에 잇따라 빠지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제사절단은 총 20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는데 재계 5위인 포스코가 빠진 겁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최 회장이 사전에 예정된 그룹 주요 일정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회장이 윤 대통령의 주요 일정에 배제되자 업계에서는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KT 사태가 포스코에서도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로 민영화된 지 24년째인데도 정권 교체기 때마다 CEO가 바뀌는 등 정치적 외풍에 시달려왔습니다. 포스코는 KT와 마찬가지로 지분 8.9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입니다. 포스코는 패싱 논란과 별개로 최 회장 체제 들어 실적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해 3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철강 사업 외에 2차 전지 소재 등 신사업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국내 대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출은 2021년 76조 원에서 지난해 84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신규 투자가 성과를 내면서 기업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포스코 상장사 6곳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41조 원에서 최근 73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회장직에 오른 최 회장은 2021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해 임기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상장사가 자사주를 사들인다는 것은 보통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증시의 대표적인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는데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박승환 기자입니다. 창사 70년을 앞두고 간판을 바꿔단 동국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거래에 나선 분할기업 동국제강과 동국CM도 각각 26%, 2%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인적 분할을 결정한 이수화학과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역시 거래 재개 당일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수스페셜티 케미칼은 쏟아지는 투심에 보름 만에 주가가 5배 넘게 뛰었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분리 상장된 OCI 홀딩스와 OCI는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뚜렷한 사업 목표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도라는 판단이 부각된 점이 주가 방향을 가른 겁니다. 국내 증시에서 자사주가 주주 환원보다 대주주 배불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자사주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인데 취득과 처분 목적에 대한 공시를 자세히 하도록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2016년 이후 발표된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공시를 확인해보면 취득 목적을 이익 소각이나 소각 예정으로 제시한 경우는 코스피 11%, 코스닥은 4%를 밑돕니다. 다만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만큼 섣부른 제도 개선은 적대적 M&A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게 재계 우려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두루 살펴봐야 하는 데다 법령 개정 등 정치권의 합의도 필요해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박수관입니다. 네, 자사주를 둘러싼 핵심 쟁점과 우리 증시에 미칠 여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먼저 이 대표적인 주주 환원 방법, 자사주 소각이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죠. 네, 먼저 올해 자기 주식을 소각을 결정한 상장사는 모두 57개의 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2배 늘었고요. 연간으로 총 59곳이 자기 주식 소각에 지난해 나섰던 것에 비교하면 반년 만에 지난해 수준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특히 이 재무 상태가 탄탄한 대기업들 그리고 금융사들이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인 편인데요. 현대차와 KB금융지주, 또 메리츠화재, 신한지주, 하나금융, KT 등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들 주가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12개 기업 중에 공시 이전보다 주가가 떨어진 기업은 2곳 정도고 10곳이 모두 올랐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자사주 취득이 여전히 자사주 소각 2배에 달하고 자사주 보유 규모에 비해서 소각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어서 갈 길이 멀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 자사주 소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감자 단연 자사주 강제 소각을 법제화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네. 제안된 개선안을 보면 소각을 의무화하거나 독일처럼 10% 보유 한도를 두면 경영진의 편법적인 자사주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강제 소각 법제화는 우리나라 상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은 배당 가능 범위 내에 자사주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취득, 처분,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자본시장법에서 소각을 의무화한다면 혼선이 있게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따라서 법 쪽에서는 자사주 처분 제한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기업 활동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은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주 인수선택권 그러니까 포이즌필 도입이 과거 추진이 됐습니다만 상법 개정 당시에 자사주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무산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자사주가 유일한 방패라는 것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선안을 제안한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이번 자사주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앞서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경영권 합병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는 거지. 경영자 입장으로서는 언제 그런 뭐 투기 세력이 또 자기 회사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 소각이라든지 또는 뭐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많이 쓰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만약 제도가 도입될 경우 뭐 예상되는 자사주 소각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뭐 이제 물론 3년과 4년, 5년 정도가 되겠지만
일각에서는 50조 원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자사주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정치권에서 인기 있는 소재입니다. 특히 2017년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이것들을 좀 꺼내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와 또 주주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해서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사주를 취득할 때 소각 여부를 공시하고 또 실제 소각까지 이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자사주 소각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안이 거론됐고요. 또 공시도 단순 금액을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 권익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식 공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정 한도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권리를 정지하는 방식의 일부 타협적인 차원의 개선책을 내놓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소각 의무화는 너무 과도하게 그 기업의 어떤 재무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무화는 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닙니다. 자사주는 매입과 매각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할 수 있게 그 룸을 열어두는 거가 필요한데 다만 지금은 전혀 절차적인 통제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매입 당시 시가총액에서 제외를 하고 시장에서 재매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통제,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매각하는 거에 한해서라도 신주와 비슷하게 어떤 절차적 통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브랜드 롤스로이스가 최초의 전기차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 가격만 6억 원이 넘는 이 차의 사전 주문량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상징인 환희의 여신상이 처음으로 전기차 위에서 날개를 펼쳤습니다. 대표 럭셔리카 브랜드 롤스로이스가 전기차 스펙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처음으로 한국에서 공개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선 주문량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6억 원을 훌쩍 넘기는 가격임에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사전 주문량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 80여 대에 불과했던 롤스로이스의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 234대를 기록해 5년 새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현재 중국 CATL과 삼성 SDI로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첫 전기차인 스펙터에도 두 회사 중 한 곳에 배터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이 롤스로이스를 보유한 BMW 그룹과 배터리 전장 부품 협업을 확대하면서 롤스로이스에 대한 부품 공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The digital instrument has been revised. We call it the Spirit. When you have the chance to test drive the car, you will see how interactive it is with the client themselves when you drive. At this moment, I'm not able to share with you more details who we are speaking to around the world when it comes to the supplier. I do hope that there is, of course, future opportunities. As long as the suppliers provide the best quality for Rolls-Royce, we will definitely consider. 앞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5년 첫 전기차 모델을 내놓는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에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벤틀리, 마이바흐 등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도 속속 전동화에 속도를 내면서 럭셔리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전장 부품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럭셔리카 부품 공급 이미지를 선점한 기업들이 전체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네,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 개정이 야당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상반기 도입은 무산이 됐고 연내 도입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경제부 서영교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일단 금융안정 개정이란 개념이 좀 생소하기도 한데 정확히는 어떤 겁니까? 네, 금융안정 개정은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한테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기금이나 펀드가 아니라 계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생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은행이나 저축은행 예금 가입하신 분들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서 금융회사별로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이라는 걸 만들고 그 돈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건데요. 금융안정계금은 예보기금 내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기금에 쌓여있는 돈을 활용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금융사들이 낸 돈을 바탕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사를 돕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들어보니까 금융위기 때 도입이 됐던 금융안정기금이나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 또 가동이 됐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좀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정부가 금융안정계정을 별도로 또 만들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앵커가 말한 대로 금융안정계정의 목적이나 기능은 과거 금융안정기금 그리고 채권펀드와 유사합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 자금지원 제도를 상시화한다는 건데요. 금융안정기금과 채권펀드 같은 경우 재원을 조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금융안정계정은 이미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는 거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 금융안정기금 같은 경우 정부와 하느니 재정을 부담하는데 아무래도 정부 돈이 들어가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들이 낸 예금보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혈세 부담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금융안정계정을 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판단으로 사실 국회 논의 이전에 사실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예, 서 기자. 지금 금융안정개정 논의가 처음 나온 게 작년이었는데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려면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예금자 보호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현재 반년 넘게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인데요. 금융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금융안정 개정을 상반기 중으로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린다는 점은 감안하면 상반기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네. 당장 오는 20일과 27일에 정무위 법안 소위가 열리거든요. 이달 중 통과가 안 될 경우 사실상 연내 도입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네요. 네, 먼저 한국은행이 현재 유동성 공급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굳이 별도의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하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안 개정은 한은의 유동성 지원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한은은 위기 상황 때 국고채나 통화안전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RP 매입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요. 통상 6개월 이내에 단기 유동성 공급만 가능해 중장기 채권 차환이 막힌 경우 대응이 어렵습니다. 근데 금융안정 개정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 증권사 등 대부분 금융업권에 대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또 예보기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건데 금융회사 유동성 지원을 활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야당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금융안정 개정은 건전성 측면에서는 멀쩡하지만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를 지원하고 부실화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요.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막는 금융안정 개정 역시 예금자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금안 개정 도입에 좀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올 하반기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각 기관장들이 참여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금융권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PF 부실 우려를 꼬집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인식하는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짚어준 건데요.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은 5%를 넘었습니다. 작년 4분기보다 1.66%포인트나 올랐는데 저축은행이 연체율이 5%를 넘긴 것은 2016년 말 이후 처음입니다. 또 최근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부동산 PF 위기도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작년 레고랜드 사태 같은 수준의 시장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저축은행, 여전사 등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용택 IBK 투자증권 연구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PF 대출 같은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사건이 터지면 1차적으로는 금리는 올라서 반응을 하죠. 리스크가 높은 채권들은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네, 일단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금한 계정 얼른 도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서 기자가 보기에는 현재 제도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야당이 지적한 거랑 별개로 일부 한계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현재 금융안전계정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같은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같은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또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와 달리 채권 발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금융안전계정의 주요 기능이 채권 발행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는 건데 그러다 보니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근데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사실 가장 크게 위험에 노출되는 게 이금융권, 그리고 저축은행과 여전사거든요. 그렇죠. 이들 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당국이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서형규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인간을 대체할 기세로 발전을 거듭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열풍이 일고 있죠.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더 빠르게 작동시킬 수 있다는 엔비디아 GPU를 사려고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섰다고도 해요. 사람처럼 글을 쓰고 책도 내고 그림도 훨씬 잘 그리고 사진도 현실에 있을 법하게 만들어내는 수준이라 경악스럽기까지 하죠. 그런데 잘 보면 인간이 만든 디지털 창작물, 빅데이터를 수십, 수백억 번씩 반복 학습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에요. 찰나의 순간 수십 테라 이상의 속도로 계산을 해대는 슈퍼컴퓨터도 체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준 데이터가 없으면 훈련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자, 오늘 얘기하려는 기업은 이런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하는 기술이 미래의 황금이 될 것으로 알아본 괴짜가 만든 회사예요. 천정부지 유지비에도 스타벅스, 삼성전자, 웬만한 전 세계 기업들은 다 돈 써가면서 이 회사 제품을 쓰고 있고 F1 스포츠팀은 훈련 과정부터 성적까지 넘사벽으로 만들어줄 정도로 든든한 파트너로 삼고 있습니다. 한물 간 줄 알았지만 이제 엔비디아와 손잡고 전쟁터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빅데이터 시장까지 다 주무를 계획인 기업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독설가이자 일론 머스크 안 부러운 세계적 부자 레리 앨리슨의 기업이자 전 세계 기업들의 핵심 자산을 단단히 쥐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오래된 강자 오라클 코퍼레이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작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곳에 쓰이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상용화한 시스템이 없으면 은행 계좌, 잔고 조회하고 대출금 갚은 기록조차 볼 수 없고 카카오톡, 연락처 조회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민감한 인사기록, 개발 정보, 물류 정보 등등 정리하고 꺼내서 프로그램을 굴리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가로, 세로, 무한한 크기의 표에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조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서버 등장 이전까지 40년 가까이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독점 아닌 독점하던 회사입니다. 사실 2019년 이후로 아마존, 구글에 서서히 밀려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장 점유율 3위도 아슬아슬하지만 오랜 업력을 앞세워 기술 기업들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회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말랑말랑한 1.5메가 저장 장치가 고작이던 시대부터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함을 깨달아 오라클을 창업한 사람이 바로 레리 앨리슨입니다. 지금보다 젊을 때 90년대 스티브 잡스 못지않은 스타 창업자이자 빌 게이츠를 겨냥한 독설가로도 유명하죠. 레리 앨리슨은 본래 IBM에서 근무하다가 앞서 얘기한 일종의 가로 세로로 만든 데이터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개념을 알게 돼요. 이때 이걸 표준 언어인 SQL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본래 이 기술은 IBM의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아주 비싼 서버가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정작 당시 IBM은 이런 데이터에 관심이 없었지만 말이죠. 이때 고안된 개념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이 사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언어는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검색창이나 휴대폰에서 가나다라 순으로 저장된 정보를 찾는 과정에 기본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면 됩니다. 레리 앨리슨은 이걸 보고 이거 싸게 만들면 돈 되겠네 하고 회사를 바로 차려서 더 저렴한 오픈소스 기반 리눅스 환경에서도 작동하게 바꿔서 중견기업부터 시작해 시장을 말끔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오라클의 성공은 전략과 운이 맞아떨어진 결과처럼 보이기도 해요. 레리 앨리슨은 1977년에 세운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실이라는 감성은 1도 없는 회사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IBM 기술을 모방해 급히 서비스를 내놓느라 정말 엉성하게 시작해서 오류도 많았지만 성공시켰거든요.
보안 사고 위험이 매우 낮고 사용하기에는 직관적이어서 쉽게 시장을 확장해 나갔다고 해요. 시장을 장악한 뒤에는 확보한 현금으로 본업에 경쟁이 되는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한 것도 생존 비결입니다. 학생들이 쓸 정도로 싸고 쉬워서 시장을 잠식하던 2위 MySQL을 흡수하려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인수했고요. 구글과 소송전까지 치러가면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서 서버 관리 언어,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쥐고 있기도 해요. 지난해에는 283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 헬스케어 빅데이터 관리 1위 기업인 서너를 인수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시장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오라클이었지만 마냥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낡아서 걱정스럽고 오래된 기술 기업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틀을 바꿔놓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점유율 2%대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오라클 서비스들은 2000년대 들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스포스 클라우드에 탑재한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술에 밀리고 있어요. 이들 기술과 비교해 수십 년간 안정성을 검증한 것 빼면 높은 가격, 유지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매년 점유율이 하락 중인 겁니다. 이건 오라클의 가격표인데 프로세서 규모에 따라 가격이 횟감 가격 오르듯이 뛰고 옵션을 붙이면 소규모 기업이라고 해도 몇억 원씩 필요해요. 데이터 관리 시스템조차도 무료 버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은행들을 선두로 이미 더 저렴한 오픈소스 제품으로 갈아타는 추세이기도 하죠. 레리 일리슨이 아마존을 비난하며 뒤늦게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어 점유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는 덕분인지 가격으로 갑질하던 오라클도 무료 용량, 네트워크 속도를 홍보하면서 이용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기도 해요. 오라클은 2014년을 전후해 수익 구조가 고정된 기업 서버용 제품에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매출 구조로 크게 전환한 상태입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부문 전체 수익은 지난해 3분기 35억 7천만 달러에서 올해 2분기 44억 3천만 달러까지 증가해 실질적으로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백업용으로 2중, 3중으로 클라우드 기업과 계약을 맺는 추세에서 후발주자격인 오라클이 수혜를 입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와 협업을 맺고 슈퍼컴퓨터 기반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데이터 운용에 힘을 싣기 시작하면서 한물간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열풍에 올라탄 기업으로 꼽히고 있기도 해요.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클라우드, 인공지능까지 그 덕분에 최근 1년 사이 실적은 한 차례를 빼고 매분기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1년간 주가 상승률은 약 80%, 긴축 여파에도 우상향 중인 대표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덕분에 오라클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는 레리 앨리슨의 재산은 165조 원, 빌 게이츠마저 제친 세계 4위 자산가에 올라 있습니다. 이 돈으로 요트를 수집하고 아예 요트팀을 이끌어서 우승한 경력도 있어요. 월가 시각도 호의적입니다. JP모간은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오라클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제프리스와 바클레이스를 비롯해 매수 확대 의견을 제시한 투자은행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미래의 자원, 데이터 관리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투자은행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다음 미래에도 오라클은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빛날 수 있을까요? 고금리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공사비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선호하는 조합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신탁 회사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은 줄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먼저 조합 방식의 이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신탁 방식,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 신탁 방식 재건축이란 한마디로 이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신탁사를 통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흔하게 진행되는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는 거죠. 대신 신탁사에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조합 없이 신탁사를 시행사로 선정해서 시공사 선정 등을 맡기는 신탁 시행 방식과 이 조합은 설립해 놓고 신탁사의 자금 관리 업무 등만 맡기는 신탁 대행 방식으로 나뉩니다. 최근 여의도와 목동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이 신탁 시행 방식에 해당합니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신탁회사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조합 형식은 소유주가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니 전문성이 좀 떨어지겠죠. 이 둔촌주공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공사비 증액을 놓고 이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대립해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사태인데요. 이 때문에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시공사 선정, 공사비 검증 등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 대신 이 건설사와 금융사 출신 인력으로 구성된 신탁사가 나서면 각 협상 단계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탁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기 때문에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진행 속도가 빠르고 조합 임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신탁사들이 정비사업 시행사로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빠르게 수주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건축 바람이 가장 뜨거운 여의도와 목동을 중심으로 신탁 방식 논의가 활발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의도의 경우 재건축 추진 중인 16개 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오늘 한국토지신탁이 여의도 3익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의 예비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 목동의 경우도 목동 1사단지가 KB부동산신탁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목동 9단지도 한국자산신탁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예전에도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한 곳들이 있긴 했는데 이런 장점들이 실제로 확인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이 좀 대표적입니다. 네. 지난 2019년 KB부동산신탁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3년여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주를 완료한 상태고요.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평균 약 6년이 걸리는데 이를 3년까지 줄인 거죠. 이 문제는 이런 성공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신탁 재건축 방식은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한 데다 특히 대단지 재건축의 경우 더더욱 사례가 적습니다. 앞선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데 수수료는 분양대금의 1%에서 4% 수준으로 떼어가니 아무래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히려 이 전문적인 이 조합장을 영입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절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좀 빠르다 이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추위 과정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선행돼야 합니다. 신탁 방식은 시행자 지정을 위해 이를 위한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75% 동의와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을 신탁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만약에 길어지게 되면 속도에 대한 장점이 희석될 수 있는 거죠. 네. 무엇보다 신탁 방식 재건축 과정에서 이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조합 방식의 경우 대의원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총회를 열어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하지만 신탁 방식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 장치가 없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결만 거치는 형식인데요. 이러다 보니 시행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횡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정비사업위원회가 감시자 역할을 맡고 있으나 이게 법적으로 결정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탁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 주민 100%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 한 번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이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신탁사는 과연 누가 감시하는가라는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 또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송 기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장부터 분석해 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우리 장은 좀 빨간불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빨간불을 키운 건데요. 이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국이 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위험 자산의 강세를 띠는 리스크 온 장세였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66%가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1% 넘게 오르면서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은 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8.6원 떨어져서 1,271.9원으로 종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을 보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항공사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또 우리 국내 항공사 주가도 빨간불을 띄웠습니다. 네. 에어부산과 또 제주항공 그리고 진에어 등 이런 LCC 항공사가 최대 8%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항공유 가격이 안정화 국면에 좀 접어든 데다가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에 이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증권가는 보통 이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3분기부터 탄력을 받았던 이런 항공주의 상승세가 벌써 시작된 점도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박수영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모든 면에 있어서 생각보다 더 좋다면서 그동안 주가도 이 시장 관심도 잠시 쉬었으니 이제 재평가 구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증권가는 특히 이제 2분기 사상 최대 이익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예상되는 진에어를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 2분기 영업이익은 300억 원대로 2분기 사상 최고 이익이 좀 전망이 된다라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네, 오늘 항공주와는 달리 반도체주는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최고가를 찍었는데 삼성전자는 이게 박스권에 꽉 갇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현지 시간으로 15일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48.1달러에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엔비디아가 장중 430달러까지 찍으면서 최고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모두 인공지능의 날개를 달고 고공행진을 이어간 건데요. AI 열풍으로 반도체와 또 이 서버 수요가 살아나면서 상승 흐름을 타는가 싶었던 그런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7만 원을 넘어선 이후에 7만 2천 원대 돌파를 끝으로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꾸준히 또 하락세를 보이다가 막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7만 1,800원에 마감을 했지만 박스권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이 매수 우위를 그리고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목표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 목표 주가로만 보면 이미 8만 전자는 좋게 갔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는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8만 전자를 넘어서 9만 전자까지 줄줄이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KB증권과 이 하이투자증권이 최근에 9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뒤에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고요. 다소 좀 보수적이었던 목표치를 제시했었던 키움증권과 또 현대차증권도 각각 9만 원과 또 8만 7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미국의 엔비디아의 어떤 인공지능 반도체 파운드리 수요가 크게 늘고 또 애플의 신제품 효과가 발생하면서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의 거래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KB증권의 연구원은 2분기 디램 출하량이 전분기보다 20% 더 증가하고 그리고 재고 감소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또 4분기에는 HBM3의 출시가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뉴욕 증시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미국 증시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미국 증시는 매파적이었던 22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반영되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견고한 이 경제지표 발표에 힘입어서 장 초반 부진을 딛고 장중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다우 지수도 400포인트 넘게 랠리를 보이는 등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ECB는 이번 회의에서 25bp 추가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서 다음 달에도 또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간만 발표된 5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5월 수입 물가도 하락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추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토러스 자산운용은 간밤 증시 상승에 대해서 최근 증시 상승 추세가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 전망을 극복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상승세가 크게 나와준 간밤 네. 시장이었는데 증시 주도주가 좀 바뀌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에스트 키워드도 되살아난 불씨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네, 간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이 그동안 지수를 이끌었던 반도체 업종이 아니라 잠시 주춤했던 AI 업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밤 AI 관련주들 주가 등락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이 신약 플랫폼 업체 슈레딩거가 13% 올랐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 회사 빅베어 AI 홀딩스, 그리고 또 AI 음성 인식 솔루션 업체 사운드하운드 AI, 그리고 웹 브라우저 기업 오페라 등이 11%대 올랐고, 또 AI 소프트웨어 업체 C3 AI도 8% 넘게 올랐습니다. 오페라의 경우 지난 10일 오픈 AI의 챗 GPT와 통합해서 AI 생성 콘텐츠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 AI 관련주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지금 뭐 다시 또 불이 반짝 붙는 모습인데 AI 관련 빅테크주들에서도 또 랠리가 계속됐다고요? 맞습니다. 간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간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완성차 업체 벤츠와 협업해서 챗 GPT를 벤츠 차량에 장착해 음성인식 시험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3% 넘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110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미 후드 CFO는 마이크로소프트 AI 사업의 올해 연간 매출액이 100억 달러, 우리 돈 12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담당하는 전문가 53명 가운데 19명이 강력 매수, 25명이 매수를 제시했고 매도를 제시한 의견은 1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매도 의견은 1명에 그쳤는데요. 한편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역시 간밤 1% 넘게 오르면서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밤에 또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전날까지 13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펼쳤던 테슬라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테슬라도 AI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AI 회사기 때문에 이 최장기간 상승 랠리를 보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분석가는 테슬라의 최장기간 상승 랠리는 그 어떠한 요인도 아닌 AI가 주도했다라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AI 주식 회사라고 이렇게 믿고 싶어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증시에서 AI와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주식들은 일제히 급등했다라면서 연초 이후 엔비디아가 186%, 메타가 127%, 애플이 41%, 마이크로소프트가 40% 상승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테슬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테슬라를 담당하는 전문가 48명 가운데 43명 가운데 매수를 제시하는 의견은 15명, 강력 매수 7명, 여기서 22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반면 매도 의견을 제시한 것은 5명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면 주도주가 지금 반도체에서 AI로 넘어갔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미국 증시 주도주가 반도체에서 AI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실제로 간밤 엔비디아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한 가운데 다른 반도체 업종들도 약세를 보였거든요. 간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도체 업종을 추종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0.85% 하락하는 가운데 다만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계속된 상승에 대한 쉬어가기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라면서 여전히 반도체 업종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매수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출시하면서 이 그래픽카드 시장 점유율이 급증했고 또 RTX 4060을 출시한 이후 매출 확대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 엔비디아를 담당하는 전문가 49명 가운데 41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이 매도를 제시한 그런 전문가는 1명도 없었습니다. 매수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 중 최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66% 추가 상승 여력에 있는 710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슈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정리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